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마지막 시간, 8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객체 지향 분석과 설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시스템 분석 및 설계의 마지막 단원에 해당되는 객체 지향 분석과 설계, 이 객체 지향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구조적 분석과 설계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 개발 방법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 객체 지향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많은 또 얘기를 해드릴 부분들이 많지만 역시나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만 여러분이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컴퓨터가 도입이 된 시기가 1980년대 아마 그 초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많이 하셨던 이제 컴퓨터 공학 전문 교수들이 이제 많이 그때 이제 활동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 이제 그 전공자였던 그때 당시에 활약했던 그 교수님들이 실제로 이제 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에서 이제 그 전수를 받은 공부를 했던 그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고 수업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용해 왔던 소프트웨어들은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 의해서 개발을 했던 소프트웨어들이에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수십 년간 사용해 오면서 한꺼번에 우리 바꾸자. 객체 지향 방법론으로 다시 개발해서 바꾸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바꾸기에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 그동안 사용해 왔던 게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컴퓨터를 공부를 하고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봐야 되겠다라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객체 지향 분석과 설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그 교수님들은 이 객체 지향 분석 및 설계 부분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과거의 전통적 개발 방법론인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만 완벽하게 알고 계시니까 따로 이 부분들을 전수받고 공부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이 객체 지향 분석 및 설계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개념 잡기가 또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짧게 진행을 할 건데요. 좀 짧게 진행을 하고 수업 뒷부분에 제가 이제 에필로그라 그래서 1강부터 2번 강까지 공부했던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를 이제 짤막하게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번 시간 학습 목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어떤 부분을 얘기한다? 객체 지향 분석과 설계 부분에서의 그 개념과 객체 지향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객체라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객체 지향 분석 및 설계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또 어떤 용어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체크를 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어떤 용어들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화면에서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객체 지향 분석 설계에서 이 객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객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객체가 뭔지를 알고 객체 지향 분석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자, 객체에 대한 정의를 제가 네이버 사전에다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사전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철학사전이라 그래서 객체가 뭐냐? 주체에 반대되는 말이다 라는 말로 나오고요. 객관과 거의 동일한 뜻으로 일반적인 대상 또는 사상 그리고 또는 주체와 연관됨으로써 이 주체의 행위가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철학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의미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IT 사전, IT 용어 사전에 나오는 객체라는 의미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또 철학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또 IT 쪽의 의미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은 IT 사전에 나오는 우리가 IT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IT에서의 객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죠?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거 사전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대로인데 네이버 이제 지식 사전에다가 여러분들이 객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기차역에서 승차권을 발매하는 경우
그죠? 자, 실체인 손님이 있어요. 자, 표를 사려고 하는 손님. 자, 손님과 자, 동작인 승차권 주문. 자, 여러분들은 그 철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손님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열차표를 구매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내가 되겠죠. 그럼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겠죠?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표 하나 주세요. 서울에서 뭐 목포 가는 표 하나 주세요. 라고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손님과 실체인 손님과 동작인 승차권 주문 이거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객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객체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객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을 합해서 하나의 객체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또 하나의 객체는 영무원. 영무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영무원도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승차권을 발매하는 역할을 하죠. 판매하는 역할. 그러니까 실체인 영무원과 동작인 승차권 발매도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여러 개의 객체를 모아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그쵸? 뭐라 그러지? 그 철도에 표 사는 곳을 뭐라 그러죠? 플랫폼? 터미널? 대합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그쵸? 아무튼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손님이 승차권을 구매하는 일과 또 영무원이 승차권을 판매하는 일과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식당에 관련된 뭐 식당도 있을 거고 또 플랫폼으로 내려가서 열차를 타는 작업도 있을 거고 열차에서 내리는 작업도 있을 거고 이런 모든 객체들을 하나로 모아서 철도 철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에 대한 의미가 어느 하나를 특정하게 지정해서 우리가 객체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묶어서 우리는 객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성질을 가지는 객체는 등급으로 정의하고 같은 등급에 속하는 객체는 그 등급의 인스턴스라고도 한다라는 용어까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통적 개발 방법론인 구조적 프로그래밍 설계와 분석과 설계 단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재래식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구조적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를 두고 여러 개의 함수가 그 데이터를 접근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데이터마다 함수를 따로 묶어서 하나의 객체로 형성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함수, 사람과 표를 사는 일, 영무원과 표를 파는 일을 묶어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객체와 승차권을 발매하는 객체가 묶어서 승차권이 서로 이제 주고받아서 열차를 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현대적으로 좀 맞게, 좀 쉽게 또 깔끔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과거의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 입각해서 프로그램을 짜던 사람이 갑자기 이 생각 자체를 객체로 바꾸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렇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그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과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육 부분도 그 교육의 어떤 그 체계라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과거의 그 인문학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이 뭐가 필요할까? 그 인문학은 사실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대학교에서는 인문학을 되게 많이 그 활성화시켜서 이제 강의도 하고 과도 많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문학을 졸업해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해서 인문학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하지만 그 인문학이라는 자체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선진국에서는 IT 쪽의 어떤 기술적인 학문보다 인문학적인 학문을 좀 더 중요시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문학과 철학과 또 사학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점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IT 이제 공대 전공자로서 인문학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매치가 되어야만 좋은 기술을 또 IT 전공자가 개발할 수 있고 또 그 개발한 기술을 많이 판매할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인문학도들이 하는 역할이니까 이런 것들이 잘 매치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만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부분들도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객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우리가 객체지향 기법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나올 거니까 객체지향 기법을 영어로 이제 OOT라고 합니다. OOT. 자, Object Oriented Technology의 약자가 되겠죠. 현실 세계의 객체를 기계의 부품처럼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서 그렇죠? 객체로 만들어서 기계적인 부품들을 조립하여 제품을 만들듯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객체를 조립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그러니까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법에서는 모듈화 단위로 만들었다면 객체지향 분석 기법에서는 객체 형태로 만들어서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금 앞으로 이제 이 객체에 대한 그 얘기와 또 메시지의 의미가 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그 용어로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실 중요한 내용은 용어를 이거 다 암기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용어 위주로 제가 또 별표를 해 드릴 테니까 용어를 많이 암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클래스는 인스턴스들이 갖는 변수들과 인스턴스들이 사용할 메소드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객체가 뭐냐? 필요한 자료 구조와 이에 수행되는 함수를 가진 하나의 소프트웨어 모듈이다. 자,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자, 객체의 의미. 객체. 자, 오브젝트의 의미는 자료와 자료 구조와 이에 수행되는 함수를 가진 거다. 자, 이거 두 개를 합한 게 바로 객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무원이라는 사람과 그 기차표를 발매하는 그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객체라고 하고 또 손님이라는 그 사람과 그리고 표를 사려고 하는 그 동작이 묶어서 하나의 객체가 된다는 의미가 자료 구조와 함수가 묶어서 하나의 객체가 된다. 이 뜻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데이터와 메소드를 일치한 것인데 이 함수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메소드를 의미하는 거고 이 데이터, 속성을 의미하는 게 바로 자료 구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자료 구조와 함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데이터와 메소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말하는 속성은 뭐냐? 메소드를 말하는 메소드는 뭐냐? 그죠? 요 얘기를 밑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속성은 뭐냐? 어트리뷰트라고 하면서 한 클래스 내에 속한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값들을 단위별로 정의하는 것이 정의고요. 성질, 분류, 식별, 수량 또는 현재의 상태 등을 표현하는 게 속성이라면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객체의 정의된 연산을 의미한다. 연산, 객체의 상태를 참조하거나 변경하는 수단이 되고 자, 객체의 외부적인 활동을 연산이라는 전제 하에서 구현이 된 거다. 결국 연산이라는 말은 함수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겠죠. 그렇죠? 함수, 연산, 메소드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속성, 자료 구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두 개를 합해서 뭐라 부른다? 오브젝트, 객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객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제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객체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객체마다 각각의 스테이트,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객체마다 어떤 상태를 갖고 있겠죠? 뭐 표를 사는 상태라든지 표를 파는 상태라든지. 자, 객체는 행위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고요. 자, 객체는 식별성도 가지고요. 또 모든 객체는 다른 객체들과 구별할 수 있는 이름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틀린 답으로 다음 중 객체에 대한 특성으로 잘못된 것은 객체는 이름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름을 가진다는 거, 일정한 기억 장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객체는 캡슐화와 데이터 추상화로 설명된다. 캡슐화가 뭔지 추상화가 뭔지 다음 페이지에서 용어로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객체들 간의
관계도 가진다. 이런 것들이 객체의 특성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에서도 역시나 객체의 특성 부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있으니까 다음 중 객체의 특성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왼쪽에 오답 쪽지에 보시면 일정한 기억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한 기억 장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용어 설명들이 나오죠. 여기 있는 용어들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여러분 시험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클래스가 뭐냐? 클래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의 의미는 그쵸? 하나의 반이죠. 그러면 만약에 3학년 2반이다 그러면 3학년 2반 안에는 어떤 학생들이 있습니까?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그죠? 뭐 나이가 똑같은 학생들, 물론 그 한 해 꾸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공통된 특성,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 대학교로 얘기하게 되면 컴퓨터공학 학생이다. 컴퓨터공학과 클래스다. 그러면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모여있는 하나의 클래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 외워야 됩니까? 그렇죠? 굳이 안 외워도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하는 요소를 우리가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공통된 속성과 연산을 갖는 객체의 집합. 자, 객체의 유형 또는 타입을 의미한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클래스라고 정의를 하고요. 클래스에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또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한 클래스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라고 하고 하위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라고 한다. 자, 이런 말들도 시험에 나온 문장이니까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두 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클래스와 이어서 나오는 그 단어가 인스턴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스턴스 클래스라는 용어를 우리가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만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또 의미랑 거의 흡사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의 클래스에 속하는 각각의 객체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정의를 하고요. 클래스로부터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행위를 우리가 인스턴스화 되었다. 인스턴스화라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서는 클래스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클래스가 뭐다?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하는 요소를 우리가 클래스라고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메시지는 객체와 객체 사이의 어떤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가 메시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외부로부터 하나의 객체에 전달되는 메소드의 요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연산의 요구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연산자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전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메시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메시지는 객체들 간의 상호 작용을 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객체의 메소드를 일으키는 외부의 요구사항이다. 다시 말해서 객체들 간의 그죠? 객체들 간의 상호 작용을 위한 게 바로 메시지의 역할이다. 그죠?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SNS나 메시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이 그 개발되고 있는 이 SNS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SNS. 그 SNS도 전부 다 객체 지향 개발 방법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메시지를 받은 수신 객체는 요구된 메소드를 수행하여 예상된 결과를 다시 반환하게 된다. 메시지를 통해서 객체와 객체 간의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클래스, 메시지,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또 캡슐화, 정보 은닉, 추상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클래스라는 용어가 우리 산업기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클래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메시지에 대한 것은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표현은 없지만 메시지는 객체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객체라는 의미에서 메시지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다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 객체의 기본 법칙 또 특징이라는 의미에서 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용어들도 각각 단독으로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한 문제는 이 객체지향 용어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려워서 틀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캡슐화가 뭡니까? 캡슐화가.
캡슐이라는 말 자체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맞죠? 뭔가를 하나의 어떤 그 꾸러미에다가 담아두는 것을 우리가 캡슐화라고 하듯이 캡슐화는 데이터의 구조와 데이터를 조작하는 연산을 하나로 묶어서 모듈 내에서 결합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가 캡슐화의 의미죠.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모듈 내에서 결합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캡슐화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에서 캡슐화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라는 개념까지 이해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우리는 시험에 맞출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이렇게 키워드로 용어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는 볼게요. 자, 캡슐화된 객체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재사용할 수 있고요. 자, 객체들 간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요. 객체 지향의 기본 원리인 정보 은닉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뭐가? 이 캡슐화라는 게 뭐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정보 은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객체의 자료가 변조되는 것을 막고 그 객체의 사용자들에게 내부적인 구현에 또 세부적인 내용을 은폐시키는 기능을 한다. 은폐시킨다는 게 하이딩 시킨다, 숨긴다는 의미니까 역시 이제 캡슐화가 정보 은닉, 그렇죠? 인포메이션 하이딩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를 또 한 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정보 은닉이 뭐냐? 정보 은닉을 다른 말로 정보 은폐라고도 합니다. 정보를 숨긴다는 얘기죠. 캡슐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이 정보 은닉이라는 것은 역시나 캡슐화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다른 객체에서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그리고 자신의 연산만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우리가 정보 은닉이라 한다. 결국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자신의 연산만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된다. 숨긴다. 이 의미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말로 정보 은폐라고도 합니다. 자, 캡슐 내부의 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캡슐 안에 정의된 절차에 의해서만 접근함으로써 캡슐 내부에 있는 어떤 정보를 때에 따라서 숨길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정보 은닉의 의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는 추상화. 추상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상화도 한 별표 한 두세 개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추상화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철학적인 의미의 추상화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니까 그 개념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추상화는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객체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만 중점을 두어서 계략화하는 거. 계략화. 그렇죠? 추상적인 의미라는 게 뭐 정확하게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계략화시켜서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죠. 이제 키워드는 이제 계략화한다는 말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의미는 데이터의 공통된 성질을 추출하여 슈퍼클래스를 선정하는 개념에 해당된다. 슈퍼클래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위 클래스. 그렇죠? 상위 클래스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추상화의 예는 자동차와 말이라는 클래스에서 이동수단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자, 자동차와 말이라는 게 이동수단이긴 하지만 자동차와 말이 이동수단 외에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도 있겠지만 이동수단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계략화시키는 거, 이걸 우리가 추상화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 추상화의 답을 찾을 때 그렇게 어렵게 문장으로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여기 있던 세 개의 문장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또 관련된 문제를 찾을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오답 쪽지가 없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오답 쪽지가 없다는 얘기는 다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만 나왔다는 거죠. 무슨 뜻이 아시겠습니까? 다음 설명 중에서 추상화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은 없고 이렇게 문장을 주어지고 얘가 뭐냐? 추상화다. 얘가 뭐냐? 정보 은닉이다.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어서 inheritance, 상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자, 상속성은 물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속성은 이미 정의된 상위 클래스, 다시 말해서 슈퍼 클래스입니다.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의 모든 속성과 연산을 하위 클래스, 서브 클래스가 물려받는 것을 우리가 상속성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도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inheritance,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위 클래스의 속성과 연산을 하위 클래스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객체와 클래스의 재사용, 즉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증대시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소프트웨어의 재사용,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재사용합니까?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뤘지만 우리 산업기사에서는 뭐 자세히 다룰 시간은 없어서 안 다루겠지만 재사용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에 예를 들 때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우리는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완벽하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납품의 대가로 이제 돈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 업체에서 사장님이 우리한테 또 의뢰가 들어왔는데 뭘 의뢰가 들어왔냐면 나는 지금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책방 관리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면서 현장 나가고 요구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와서 똑같은 과정을 걸쳐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요구 사항을 분석을 하고 돌아왔죠? 그럼 설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재사용하죠. 이미 우리가 한번 경험이 있던 책방 관리 프로그램의 소스를 갖고 와서 분석을 하는 거야. 보니까 책방 관리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이나 그 형태가 거의 90%는 흡사한 거야. 그렇잖아요. 흡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분석을 해서 책방 관리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개발하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물론 소비자에게는 우리가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을 재사용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그동안 과거에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 왔던 것 중에서 가장 비슷한 걸 놓고 재사용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나아요. 왜? 위험 같은 경우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왜? 한번 여기서 사용을 하고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어떤 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방 프로그램을 만들 때 훨씬 더 쉽고 고객의 요구 조건을 더 완벽하게 충족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재사용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산업기사 책에는 또 안 나오지만 재사용 말고 이제 역공학이라는 또 개념도 있어요. 역공학. 자, 역공학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요즘 이제 잘 팔리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이다. 비디오 가게가 한참 성업을 할 때, 또는 아니면 PC방이 한참 성업을 할 때 PC방 관리 프로그램도 누군가의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업자가 개발을 했겠죠. 근데 우리 회사에서도 이번에 PC방 관리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죠?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경쟁 업체에서 PC방 관리 프로그램을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아서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삼성에서 텔레비전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소니에서 최신 텔레비전을 개발을 한 거야. 그러면 소니 텔레비를 삼성에서 구매를 하는 거야. 사갖고 그걸 다 뜯어요. 뜯어갖고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그랑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짝퉁 만든다는 느낌은 나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특허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미 만들어 둔 것을 역공학을 통해서 새로운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소프트웨어 공학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타 업체 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쇼핑몰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쇼핑몰에서도 청소기를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이제 청소기를 막 하는데 이번에 우리 회사의 신제품인데 이거 진짜 청소기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면 타 업체의 기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업체의 기능은 이만큼 됩니다. 이렇게 광고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회사 자사 제품의 구형 모델은 이 기능밖에 안 되지만 우리 자사의 신제품은 이만큼의 기능이 됩니다. 이거 사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쵸? 저도 한번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나도 쇼호스트나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한번 해봅니다. 집에서 이제 누워서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이게 쇼핑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거보다 되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죠? 그 쇼호스트들의 어떤 표현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쇼호스트들은 가만히 보면 진짜 사고 싶게 만들죠. 그죠? 저도 항상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진짜 공부하고 싶게 만드는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는 해야 되는데 너무 지루하다, 따분하다 이런 강의보다는 강의를 들으면서 막 빠져들면서 채널을 다른 데 돌리고 싶은데 끝까지 그 쇼핑몰을 끝까지 봐야 되고 싶다는, 내가 사든 안 사든 끝까지 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만드는 쇼호스트가 있듯이
그런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그쵸? 잘 따라와 주세요. 저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넋두리를 하게 되는데, 시스템 분석 및 설계의 마지막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제 수업을 다 들으시고 이제 그 합격을 하시잖아요. 그럼 합격을 하시면 이제 수강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시잖아요. 남겨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수강 후기를 남길 때 제가 조금 싫어하는 수강 후기가 있어요. 그런 싫어하는 수강 후기가 뭐냐면, 선생님 강의 정말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저 이틀 만에 벼락치기 해서 쌤 강의를 2배속으로 밤새 가면서 이틀 동안 열심히 들어서 붙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수강 후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처리라는 이 그 과목이 정보처리 산업기사만 기준으로 해도 과목이 총 5과목이잖아요. 그쵸? 그 5과목을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이거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한 2강 정도 듣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달 정도를 저랑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정말 이 한 달이 정말 너무너무 저에게는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런 수강 후기가 저는 좋은 거지, 벼락치기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물론 합격한 것은 되게 칭찬을 하고 좋아라 합니다. 그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수강 후기 전혀 남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한 달 내지 2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쭉 수업을 듣고 기출문제 풀이해서 한 80점 정도의 어떤 90점 정도의 그 목표 점수를 탁 이렇게 맞아서 합격을 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그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저희 수업을 재밌게 같이 듣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상속성에 대한 얘기 하다가 뭐 얘기가 다 빠졌죠? 재사용 얘기가 다 빠졌다.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프로그램 개발에서 재사용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5번째, 다형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다형성은 자, 메시지에 의해 객체가 연산을 수행하게 될 때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각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각 객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방법이니까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방법과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방법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하나의 객체는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객체가 갖고 있다면 다양한 형태의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형성이라는 의미를 사용을 하는 거죠. 같은 연산자라도 각 클래스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능까지 다형성이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용어 정리했던 이 5가지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캡슐화, 또 이제 캡슐화는 또 정보 은닉과 또 함께 또 이렇게 사용이 되잖아요. 여러분 책에 이제 정보 은닉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많이 안 나왔다고 이제 표현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캡슐화와 정보 은닉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많이 나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캡슐화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캡슐화와 정보 은닉의 가장 큰 장점은, 캡슐화와 정보 은닉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유지 보수 시의 일부의 변경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유지 보수라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맨 처음의 단계가 사용자의 요구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설계를 하죠. 그 다음에 컴퓨터 입력하는 구현, 코딩을 합니다. 코딩을 하고 잘 됐는지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실행을 해서 유지 보수 단계로 넘어지는데,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 과정이 전체의 몇 %나 될까요? 전체가 유지 보수까지 100%라면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까지가 전체의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실제로 60%에 해당되는 것은 유지 보수 단계라는 얘기야. 그만큼 유지 보수의 기간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TV를 하나 사더라도 TV 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그 100만 원 중에서요, TV의 원가나 실제로 TV를 구매할 때 드는 돈은 한 3, 4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나머지 60만 원은 그 TV 판매하는 회사에서 킵을 해놓는 거야. 왜? 고객들의 AS 요청을 계속 하잖아. 그러면 AS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또 부품도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되고, 이런 비용을 킵해 놓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지 보수 기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지 보수의 용이성이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정보 은닉과 캡슐화의 의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객체지향 기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이어서 객체지향 분석과 설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만 우리가 한 페이지 반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 객체지향 분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OOA라고 합니다. OOA라고 하고요. 이 객체지향 분석은 역시나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요구된 문제와 관련된 모든 클래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속성과 연산, 또 그들 간의 관계를 정의해서 모델링하는 작업이다. 결국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단계다. 그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도 역시나 분석과 설계 단계가 있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통적 개발 방법론인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도 분석과 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분석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분석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얘기고 자주 나온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것은 객체지향 분석과 설계를 위한 방법론의 그 첫 번째 럼바우의 분석 기법, 이거 상당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우선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럼바우의 분석 기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그리고 또 럼바우의 분석 기법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거 별표 3개 하겠습니다. 럼바우의 분석 기법 별표 3개. 3개 하면서 뭘 3개를 하느냐면 요거 순서, 분석 절차를 묻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럼바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람보라고 불러요. 람보. 그죠? 람보. 람보 아시죠? 람보. 저 나이가 조금 되신 분들은 이 과거에 이 1980년대 아마 초반에 나왔던 그 영화죠. 정말 획기적인 여자. 람보 실베스타 스텔로네였죠. 그 나가갖고 모든 한 명이, 그죠? 모든 적군을 무찌르는 이 영화 보면서 진짜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이제 한 2년에 걸쳐서 람보 2, 람보 3 나오다가 또 한 10년 후에 또 람보 4까지 나왔는데 정말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그죠? 1980, 제 기억으로는 83년도가 아닐까? 86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가 우리나라가 좀 격동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죠? 격동기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좀 격동기였습니다. 람보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 쉽게 외우라는 얘기죠. 럼바우의 분석 기법의 순서는 객동기입니다. 객동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좀 유치한 방법으로 좀 외워야 오래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순서 묻는 문제가 거의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객동기. 그죠? 격동기. 뭐가? 럼바우의 분석 기법은 객동기다. 분석 절차가 객동기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또 나왔었죠. 자, 객동기 중에서 이제 그 객체 모델링은 실세계의 문제 영역으로부터 시스템에 요구되는 객체를 찾아내서, 자, 객체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여 객체 다이아그램으로 만든다. 결국 말 속에 전부 다 객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객체 모델링을 단독으로 묻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틀릴 일은 역시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객동기 순서 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객체 모델링의 순서. 자, 요것도 시험에 한 번 나왔었습니다. 한 번. 그래서 요거 첫 번째가 뭐야? 객체의 식별. 그 다음에 객체의 속성 기술. 그 다음에 연산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통신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계층화하고, 그 다음에 모듈화하는 단계. 이것도 눈여겨봐요. 자주 나오는 순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은 순서를 묻는 문제가 전체 20문제에서 한 5문제 이상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도 눈여겨봐 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동적 모델링이라고 해서 객동기의 두 번째 동적 모델링은 동적이다, 다이나믹이다. 그러니까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했다.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 모델링은 역시 람보, 그죠? 람보의 객체지향 분석 모델링에서 데이터 흐름 다이어그램을 이용했다. 자,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뭘 외워야 되겠습니까? 다이어그램을 외워야 되겠죠. 다시 한번 그 출처 보세요. 자, 객체 모델링, 객동기의 객체 모델링은 객체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자, 동적 모델링은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기능 모델링은 데이터 흐름 다이어그램을 이용했다는 거. 요 다이어그램을 어떤 걸 이용했다는 것을 객동기로 또 구분해서 또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키포인트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객동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럼바우의 분석 기법의 객동기는 반드시 순서를 외워 두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코드와 요돈의 기법인데, 이제 코드와 요돈의 기법 외에도 이 기법이 객체장 분석과 설계를 위한 방법론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사 수업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보여드렸는데, 자, 우리 산업기사에서는 이제 코드와 요돈 기법 요거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치 기법 두 가지 정도만 더 이제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데, 코드와 요돈의 기법은 뭘 사용했다?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했다. 이건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피터 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공부했던 피터 첸의 ER 도형을 만들어서 개체 활동을 데이터를 모델링 하는데 초점을 둔 기법이 이제 코드와 요돈의 분석 기법이고요. 나머지를 읽어보시고, 자, 코드와 요돈의 설계 기법은 역시 분석 사항을 하향식 방법으로 설계에 접근해서 프로토타입 형태로 개발했다는 거, 개발하는 객체 설계 기법이라는 거, 요거. 프로토타입 기법이라는 것은 그 시제품을 이미 만들어서 고객에게 보여주고 고객이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자, 프로토타입 형태로 개발하는 기법이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온 부분은 아닌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치 기법 보도록 할까요? 자, 부치. 자, 부치 기법은 객체지향 방문론에서 시스템의 형성 구조를 모형화하는 데이터 흐름 다이어그램을 사용했다. 이게 DFD라는 것을 역시나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객체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찾아 이것을 에이다 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키는 기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에이다 프로그램, 그러니까 에이다 프로그램 나오면 부치 기법이다. 이렇게 일단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다 프로그램은 에이다라는 그 미국의 어떤 여자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엄청나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큽니다. 대규모. 그죠? 대규모 커서 옛날에 사실 미국에서 이 컴퓨터가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됐고, 미국에서 컴퓨터가 개발될 당시에 컴퓨터가 개발된 목적이 뭐냐면 군사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효시도 군사 목적으로, 알파넷이라는 군사 목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부의 그 파워라는 게 엄청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니까 프로그램 업체에다가 이런 개발해달라 의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A 업체에서는 프로그램을 뭐 C 언어로 개발하고, B 업체는 뭘로 개발하고, C 업체는 뭘로 개발하고, 다양하게 개발해서 사용하니까 이 국방부 전체가 막 꼬이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이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를 한번 통합하려는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이다라는 프로그램은 대규모의 프로그램이다. 뭐 이렇게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에이다 프로그램이 부치의 기법의 한 종류다. 그 부치의 기법의 이 에이다 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키는 기법을 부치 기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전체 시스템의 가시화와 실시간 처리에 유용하고요. 자, 설계를 위한 문서화 기법을 강조한 기법이고, 분석 단계와 구현의 세부 사항에서는 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객체지향 분석 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드리고, 시스템 분석 및 설계의 전체 단원을 이렇게 해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에 한 5분 정도만 걸쳐서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는 에필로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1강입니다. 그죠? 맨 앞에 그래도 한번 쭉 훑어보는 게 뭐 큰 역할이 있겠나 하지만, 그죠? 그래도 지금까지 그 8강까지 수업해 오면서 수업 시간에 과연 쌤이 뭘 많이 강조를 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펼쳐 보도록 하죠. 자, 책 두께는 우리 시스템 분석 및 설계가 이 정도 됩니다. 그죠? 보이십니까? 그죠? 이 정도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는데 이제 8강까지 오면서 참 많은 일을 했다. 그죠? 자, 한번 펼쳐 볼게요. 자, 1강에서 우리는 시스템 개요와 설계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쭉 보니까 그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시스템의 기본 요소에서 입력이 들어가고 처리가 되면서 출력이 나오는 과정이 있죠. 그림에. 그 처리 과정은 이제 제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이거 입력, 처리, 출력, 제어, 피드백까지 이 용어를 알아두는 게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넘어가서요. 나머지 뭐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걸로 다 대신을 하면 되니까, 그쵸? 이 단계를 잘 봐두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2 단원의 시스템의 개발 단계가
시스템의 생명 주기 단계로서 조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 유지, 보수까지 그죠?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 유지, 보수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설계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코드의 그 기능, 그죠? 코드의 기능과 또 코드의 설계 순서, 그림을 통해서 순서를 봐두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서는 순서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영어로 많이 나와요. 답항이. 그래서 영어로도 같이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2강에서는 이제 코드의 종류와 입출력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코드의 종류 한번 볼까요? 2.2 단원이 있죠. 코드의 종류와 오류 부분에서 쭉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그룹 분류식 코드, 그쵸? 3번에 나와 있는 그룹 분류식 코드가 시험에 자주 나왔었어요. 우리가 보통 학번 같은 거 지정할 때 그룹 분류식 코드로 많이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10진 코드는 이제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그 코드 분류식 방법.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면 표의 숫자식 코드. 이거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표의 숫자식 코드. 그러니까 숫자만 바라보면 이 제품의 그 특성이 뭐가 되는지, 두께가 얼마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페이지 맨 밑에 도표 안에 오류 발생 형태 부분 있죠. 이거 좀 잘 봐주세요. 필사 오류가 뭔지, 트랜스크립션 에러가 뭔지, 그리고 트랜스포지션 에러가 뭔지, 요거 두 개 차이 잘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입출력 설계 순서, 그죠? 이거 어떻게 외우라 했었어요? 입력 정보 발생, 입력 정보 수집, 그죠?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첫 번째 글자 따서 발수 매투내. 기억나십니까? 자, 발수 매투내로 이 순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넘어갈게요. 자, 출력 설계 부분 보세요. 자, 출력 설계 부분 보면 3.2 단원입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 교재가 이게 중간에 한번 바뀌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교재와 신교재의 페이지 수가 좀 달라요. 내용은 거의 다 똑같고 중간에 제가 이제 그 핵심 문제를 최근 문제로 좀 바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교재는 다 그 신교재일 겁니다. 그죠?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재가 구교재나 신교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3.2 단원을 보란 얘기입니다. 3.2 단원에 그 두 번째 출력 설계 순서 있죠. 출력 정보의 내용 관련 설계, 그 다음에 매체화. 그러니까 이거는 내매 분위 이렇게 외우라 그랬었죠. 내매 분위, 출력 설계, 내매 분위, 입력 설계, 발수 매투내. 그쵸? 이렇게 외워달라는 거. 자, 침을 발라서 넘기려고 그러는 거죠. 자, 쭉 넘어가서, 자, 이어서 파일 설계 3강으로 옵니다. 3강. 3강에서 파일과 파일 편성의 설계 부분인데, 파일 설계 부분에서는 이제 오른쪽 페이지 4.1 단원의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에 의한 분류 중에서 데이터 파일에 속하는 트랜잭션 파일과 마스터 파일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트랜잭션 파일은 임시 파일이고 마스터 파일은 원장이죠. 원장. 그래서 제가 ATM기에서 돈을 출금할 때 나오는 그 쪽지가 트랜잭션이라면 내 통장 원본을 우리가 마스터 파일이라고 예를 들었었죠. 자,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쭉 넘어가 4.2 단원으로 가볼까요? 자, 4.2 단원으로 오게 되면 이제 파일 편성의 설계 부분에서 순자 편성 그리고 색인 순자 편성 쭉 나오는데 색인 순자 편성의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제가 카페 예를 들면서 막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기본 데이터 구역과 또 인덱스 구역과 그리고 오버플로우 구역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인덱스 구역에 속하는 종류 트랙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마스터 인덱스 세 가지인데 시험에는 계속해서 다음 주 인덱스 구역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자, 트랙, 실린더, 마스터 인덱스 세 가지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건너뛰는 부분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에필로그 하면서 그래도 마무리를 쭉 한번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나머지도 수업 시간을 참고해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5강으로 가도록 하죠. 5강의 시스템 평가와 문서. 자, 5강의 시스템 평가와 문서 부분으로 5강? 4강? 프로세서와 프로그램 설계 부분을 잠깐 볼까요? 4강에
프로그램 설계, 프로세스와 프로그램 설계 부분에서 프로세스 설계 부분은 그렇게 프로세스 설계 유의사항 정도만 보시면 되고, 또 표준 처리 패턴의 5.2 단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페이지가. 자, 5.2 단원의 표준 처리 패턴 부분에 보시면 이제 그 용어들 나오죠. 그 용어들 중에서 업데이트라는 용어가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5.3 단원에 넘어가면 이제 오류 검사 시스템 부분에서 이제 그 균형 검사, 일괄 합계 검사, 또 한계 검사, 이런 그 검사의 어떤 유형을 또 키워드 위주로 또 좀 외워두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 체크리스트 예를 또 설명을 드리면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예를 좀 드렸는데,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체크 디지트 곱하기 예제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고요. 넘어가서 이제 시스템 평가와 문서 5강으로 가도록 하죠. 자, 5강. 자, 시스템 평가와 문서화 부분에서는 이제 전부 다 좀 암기를 해야 되고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사실 사회적인 문제라 그래야 되나? 그죠? 그래서 조금 많이 읽어보면서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MTBF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식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그랬었고요. 거기에 예제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그 예제 문제 3문제 정도만 해결할 수 있다면 MTBF 관련된 문제가 틀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공식 자체를 묻는 문제가 MTBF는 MTTF 더하기 MTTR이라는 그 공식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넘어가서요. 문서화 부분에서 넘어가 볼까요? 6.2 단원입니다. 자, 문서화 부분에서는 문서화의 목적 및 효과 부분에 대해서 12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죠? 요거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거고, 오답 쪽지에 보시면 오답도 상당히 많이 이제 나왔다는 얘기가 그만큼 많이 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서화의 목적 및 효과를 잘 정리하고 많이 읽어봐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7단원의 6강의 소프트웨어 공학 및 IPT 기법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위기가 왜 도래가 되었는가라는 거. 자, 그 개념. 왜죠? 그쵸? 하드웨어의 개발 속도를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따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컴퓨터는 계속해서 뭐 32비트, 64비트, 128비트에서 하드웨어는 높아지는데 64비트 컴퓨터에서 과거 32비트 체계의 운영체제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하드웨어 개발 속도를 소프트웨어가 맞춰가야 된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 도래가 된 거고요. 자, 그래서 모형별로 나오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공학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기사에는 자주 출제는 안 됩니다만은 폭포수 모델이라든지 프로토타입 모델, 그리고 나선형 모델 3가지의 의미 파악해 두시고요. 자, 넘어가서 IPT 기법은 improved죠. 그러니까 향상시킨다는 의미죠. 프로그래밍의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그 기법의 종류의 IPT의 보조 도구의 히포 뭐 이런 것들, NS 차트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인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7.3단원을 보시면 히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히포라는 게 IPT 기법에서 사용되는 보조 도구다. 그래서 히포의 이점은 뭐냐? 그리고 히포의 3단계 다이어그램은 도식 목차, 총괄 도표, 상세 도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강이죠. 구조적 분석 및 설계 단원입니다. 7강.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고요. 분석 단계와 설계 단계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은 8.1 단원의 구조적 분석 도구에 해당되는 자료 흐름도, 그렇죠? DFD에 대한 부분을 기호를 여러분들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이번에 자료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의 그 기호들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조적 설계 부분에 이제 8.2 단원에 보시면 구조적 설계 순서 잘 봐두시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넘어오셔서, 그 구조적 그 설계 도구 부분에서 이제 구조 도표, 모듈 명세서, 그리고 모듈이 뭐냐, 모듈의 특징, 그리고 또 프로그램 기술 언어, 또 나시 슈나이드만 차트, 뭐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건지 6가지로 이제 쪼개놨으니까 한번 쭉 역시 읽어보시고요.
자, 시험에 이제 거의 우리 산업기사에서는 자주 안 나오는 편이지만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기사 과목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 이거 내공 외제 쓰자. 그죠? 결합도, 응집도 이 부분. 그래서 결합도의 종류에서 결합도 순서 외울 때 강한 것부터 제가 외우라 그랬습니다. 결합도는 낮은 게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외울 때는 강한 것부터 내공 외제 쓰자.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응집도는 역시 강한 것부터 응집도는 강할수록 좋습니다. 자, 기순 정절 신호누, 기순 교절 신호누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기순이가 정절을 읽고 신우이와 놀아나면 웃자노 이렇게 기순 정절 신호누 이렇게 순서 외워두시고요. 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강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제 객체지향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따로 정리는 안 하겠지만 객체지향의 객체에 대한 개념과 객체지향 기법에 대한 개념, 객체지향 분석과 설계에 대한 개념까지 정리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가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다 들었으니까 이제 다음 정보통신 개론, 제가 이제 다음 강의는 정보통신 개론을 찍게 됩니다. 정보통신 개론 과목을 또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각 단원별 체크 문제를 쭉 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거고요. 기출문제 풀이를 또 통해서 또 과거 또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본강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기출문제에 나오면 또 기출문제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본강만으로 전체가 다 커버되진 않습니다. 반드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커버하셔서 여러분의 시험 목표는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맞고 합격하는 걸로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활기찬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고요. 에필로그 강의였습니다. 그죠?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마지막 강의니까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 과목 때문에 다른 과목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 커버가 되었다. 합격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또 아침에 들으시는 분들은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